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이고 서울에 살고 있으며 이제 결혼 5년 차에 3살배기 아들 가진 여자입니다. 10월대에 시집와서 맘고생만 잔뜩 하다가 이번에 시어머니한테 한방 제대로 먹이게 되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쉬웠던 걸 그동안 왜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고만 살았는지. 아무튼 저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위로 형이 1명, 아래로 동생이 1명 있는 아들만 있는 집안 남자입니다. 시어머니는 옛날 분답게 아들을 최고로 여기시는 분이고 아들 사랑이 엄청나신 분이에요. 신혼 초반에는 맨날 남편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남편을 위해 제가 헌신해야 한다는 잔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어요. 결혼 2년 차에 제가 임신하게 되면서 뱃속에 아이가 아들인 걸 알게 되시고는 그나마 저한테 하시던 잔소리가 많이 줄었어요. 자기 아들들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손주들까지 아들이었으면 하는 분이셨거든요. 저희 형님은 딸만 둘이었어요. 제가 아들을 갖게 되면서 시어머니 잔소리나 차별이 임신한 기간 동안엔 그나마 형님한테 집중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형님한테는 미안하지만 뱃속에 아이가 아들이라 참 다행이라고 생각도 했어요. 그래도 아무리 제가 아들 손주를 임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어머니 잔소리는 그치지 않았어요. 제가 먹덧을 했는데 덕분에 살이 많이 쪘었거든요. 임신 5개월 차에 시댁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너는 임신 5개월밖에 안 된 애가 만삭은 되어 보인다면서 혼자 뭘 그리 먹길래 우리 아들은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되었는데 너는 그렇게 살이 올랐냐 라고 하시면서 잔소리를 하셨어요. 본인은 임신했을 때 안 그랬다며 저보고 뭘 그리 먹어대면서 우리 아들 고생시키냐고. 뱃속에 아이 핑계대지 말고 우리 아들 고생 그만 시키고 좋은 거 있으면 아들 먼저 먹이라고 하시네요. 애초에도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며느리들 먹는 걸로 차별하셨고 워낙에 먹는 걸 귀하게 여기는 분이니 그러려니 했어요. 신혼 초에도 먹는 걸로 차별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신랑하고도 잦은 다툼이 있었지만 우리 둘이서 싸운다고 시어머니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바뀌는 것보다 제가 참고 넘어가는 게 더 빠르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도 언젠가부터는 그냥 못 들은 척 하면서 말고 있어요. 아들이 태어나고 나니 그나마 저에게 덜하던 잔소리가 다시 시작되더라고요. 저랑 형님을 가장 서운하게 했던 건 명절날이나 가족 행사 등의 이유로 시댁을 방문하게 되면 며느리들은 부엌에서 실컷 일만 하다가 막상 밥 먹을 때가 되면 며느리들은 시중을 들어야 하니 나중에 먹으라고 하시며 부엌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야 했어요. 시어머니 손은 또 얼마나 작으신지 항상 음식은 먹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정도로만 준비하시거든요. 그럼 여태 사람들 국 떠주고 하면서 시중 들다가 막상 며느리들인 저와 형님이 밥 먹을 때가 되면 잔반 처리반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밥상을 내어주셨습니다. 전이나 수육은 아예 맛조차도 볼 수 없을 때가 많고 그나마도 고기 반찬이 남아있으면 저희 식사하고 있는데 오셔서 빈 반찬통에다가 고기들을 담으시면서 이건 다음날 아침에 아들들 먹여야겠다고 하시며 저희한테는 먹다 남은 생선 부스러기만 주고 가시더라고요. 완전 신혼 때는 신랑이 시어머니께 버럭 화도 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먹을 거 다 빼놓으면 우리 와이프는 뭘 먹으란 거냐며 한마디 한 적도 있는데 시어머니는 제 남편한테 오히려 역정을 내시면서 나물도 있고 김치도 있는데 뭐가 먹을 게 없냐고 하시면서 나는 너네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원래 며느리는 이런 거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비단 명절만 아니어도 시댁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갈 때면 며느리들 밥상 차별은 매번 반복이 됩니다. 음식은 죽어라 해야 하고 고생한 며느리들 앞에 놓여있는 건 언제나 먹다 남은 음식들이나 풀떼기들 뿐이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회사에서 선물이라고 구이용 한우 세트를 받아온 적이 있는데 시댁에서 가족들이 모일 일이 있어서 그날 구워 먹기로 했습니다. 음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먹는 거니 저도 형님도 음식 준비할 필요가 없어? 그날은 용케도 같은 밥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랑 형님이 앉은 작은 밥상에는 불판조차 놔주질 않으시더라고요. 브루스타가 2개밖에 없어서 그렇다고 고기가 익으면 알아서 덜어줄 테니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기가 다 익으면 남자들 앞접시에 잔뜩 덜어주시고 저랑 형님 앞에는 고기 2~3점만 덜어주고 말더라고요. 팔이라도 뻗어서 가져갈라 치면 알아서 덜어주는데 뭘 그리 욕심이냐며 제 젓가락을 집게로 쳐내고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다 큰 성인 둘이서 고기 2~3점 가지고 식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못 먹는 거다 생각하고 고기는 형님에게 다 양보해드리고 저는 된장찌개에 밥만 대충 비벼서 먹고 일어났어요. 어차피 시어머니가 바뀌지 않을 것도 알고 있는 데다가 제가 저 혼자서는 고기도 못 먹는 형편인 상황도 아니고 남편도 시어머니 유난스러운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시댁에서 한바탕 고생하고 나면
친정에 가서 제 눈치 보면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훨씬 잘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맘 풀으라면서 저한테 꼭 큰 선물 하나씩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나마 마음의 위로를 삼고 견디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약간 시댁에 가는 날은 남편한테 선물 받는 날? 그런 느낌으로 보상을 받으니 언젠가부터는 마음의 상처도 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시댁에 갈 때마다 남편도 자기 용돈으로 저한테 선물해주는 게 관리처럼 되니 나름 자기도 부담되는 게 있어서 그런지 슬슬 자기도 시댁에 가는 걸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는 언젠가부터 신혼 때만큼 자주 가지 않게 되었어요. 저희가 시댁의 발길을 끊으면서 혼자서 시어머니 상대해야 했던 형님네도 자주 가지 않게 되었고요. 그런데 저희 막내 도련님이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걸 이유로 시어머니가 저희랑 형님네를 뻔질나게 불러대셨어요. 새 가족이 생겼으니 다 같이 모여야 하지 않겠냐는데 시어머니 생각이야 안 봐도 뻔했죠. 새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자기 입맛에 맞춰서 시집살이 시키고 싶은 그 신보가 어디 가겠어요? 동서는 결혼식 이후로 그때 처음으로 가족 행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결혼식장에서 봤는데 호리호리하고 공주님 같은 얼굴의 도련님이 엄청 예쁜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속으로는 신부 화장을 했으니까 저 정도 예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동서를 보니 결혼식장에서 봤을 때랑은 다르게 수수하게 차려입고 왔는데도 진짜 공주님이 따로 없을 정도로 귀티가 나고 아주 예쁘더라고요. 눈은 강아지처럼 커다랗고 세상에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은 모습에 사실 저는 다른 것보다 동서에 대한 걱정부터가 앞섰습니다. 동서에게 시월드라는 건 당연히 상상도 못 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순딩이 같아 보이는 동서가 과연 시어머니를 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나 우리 시어머니 저녁 식사 때가 되자마자 음식하느라 고생한 3명의 며느리 따로 모아놓고 시중을 들라 하시며 밥상머리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세상에 좋은 것만 보고 자랐을 것만 같았던 동서는 그 상황에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이더라고요. 그 커다란 눈동자가 흔들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의 상처를 상당히 입었나 봐요. 당연히 식사가 끝나고 따로 차려지는 며느리 밥상에 살코기는 다 발라먹고 부스러기만 남은 조기 몇 마리를 두고 3명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동서는 저랑 형님 눈치 본다고 얼마 안 되는 그 조기조차 먹지 못하고 맨밥을 불로 겨우겨우 삼키면서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나 형님은 이런 밥상이 익숙해서 그랬나? 그냥 풀떼기랑 밥 먹으면서 동서를 위로해준답시고 원래 시어머니가 유난스러워서 그러니 더러워도 참아야 된다고 충고를 해줬어요. 우리도 그동안 참는다고 많이 참았는데 석 달라지는 게 없더라. 그러니 그냥 시댁에는 최대한 이유를 대서 발길을 하지 않는 게 최고라고 너스레를 떨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동서는 그 말을 듣고 울상이 되면서 자기 시집 잘못 온 거 아니냐고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닌데 그냥 일 크게 만들기 싫어서 너무 참고만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 게 잘한 게 아니었다는 생각도 들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동서를 보고 있으니 안쓰럽기도 했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동서의 울먹이는 얼굴이 생각나서 이거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고 나서 몇 주 뒤에 며느리들을 제가 다 소집을 했어요. 이대로 이렇게 며느리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살아야겠냐고? 우리끼리라도 힘을 합쳐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스스로 나서서 쟁취해야 하지 않겠냐고 여자들을 설득했습니다. 학교 다닐 적에도 운동권 친구들을 보며 뭘 저렇게 피곤하게 사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쟁취해야 한다는 표현을 쓰니 저도 속으로는 다 웃음이 나더라고요. 작전은 제가 다 짜놓을 테니 남편들 하는 꼬라지 보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도 하고 혹시 모르니 서류까지도 준비하라고 했지요. 그렇게 저희는 가족들이 다시 전부 다 만나게 되는 구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가 돼서 상을 차리는 어머니께 이제 며느리도 셋이니 저희들이 상 차릴 테니 쉬고 계시라 말씀드리고 저희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상을 차리면서 저희가 먹을 반찬을 몰래 따로 덜어놓고 내어놓았어요. 워낙에 손이 작으셔서 음식을 적게 하시다 보니 반찬이 양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식사들을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를 포함한 남자 식구들이 식사를 시작하는 걸 보고 저희도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부엌에다가 조그만 상을 펴놓고 저희가 따로 담아놓은 반찬들을 꺼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몰래 식사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국 좀 더 내오라는 말에 입에 씹던 걸 그냥 삼키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티를 안 내고 일을 했거든요. 식사가 끝나니 시어머니께서 직접 이제 남은 반찬들 가지고 우리들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도 남은 고기 반찬 따로 덜어내서 우리 안 주려고 하시는 속셈이 뻔히 보였는데 저희야 이미 몰래 식사를 끝냈으니 저희는 생각이 없으니 식사를 안 하겠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그러냐? 알겠다 라고 대답하시고는 그럼 더 먹을 사람도 없으니 이제 상 치우고 뒷정리를 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애초에 저희가 배가 고파 굶던지
잔반들만 가지고 식사를 하던지 관심조차 없으셨다는 거죠. 다음 날이 되어서 남편이 또 명절이라고 회사에서 받아왔던 한우 세트가 있다고 저녁에는 다 같이 고기를 구워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고기에 손도 못 댈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미 그날 점심에 혼자 마트에 가서 저희들이 먹을 고기를 따로 사왔어요. 고기 구워 먹을 때만큼은 며느리들도 겸상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구석탱이 불판도 없는 조그만 밥상에 따로 앉으라고 하시는 말에 저희는 조금만 남겨주시면 나중에 따로 먹겠다고 말씀드리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얼마나 며느리들 고기 먹는 게 보기 싫었으면 남는 고기들을 죄다 불판에 올려 새까맣게 태워서 아주 수출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희들 식사할 차례가 되니 고기가 양이 얼마 없네? 라고 하시면서 진작에 줄 때 먹지 그랬냐면서 잔소리를 하시네요. 불판 위에 새까맣게 타버린 고기들만 봐도 한근은 훌쩍 넘어 보였는데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네는 밥을 못 먹어서 어떡하냐고 다른 건 없고 라면이라도 끓여줄 테니 라면을 먹으라고 하시네요. 저는 시어머니께 괜찮다고 라면 끓여주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차에 가서 트렁크를 열고 아이스박스에 따로 숨겨놓은 낮에 사놓은 고기를 꺼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며느리들끼리 자리에 모여서 고기를 굽기 시작하니 시어머니 얼굴이 대본에 일그러지시더군요. 그 표정이 정말 압권이었는데 글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예상한 대로 시어머니 저희가 쇠고기를 꺼내 굽기 시작한 모습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며 이 싸가지 없는 것들 좀 보라고 음식을 숨겨놓고 먹느냐고 하시며 이제 보니 어제 저녁도 안 먹은 게 아니라 밥을 훔쳐먹은 거였구나 하면서 성질을 부리시더라고요. 저는 정색을 하면서 시어머니께 왜 제가 제 돈 주고 사온 걸 먹는데 그걸 가지고 도둑 취급을 하시냐고 어제 저녁도 저희가 하루 종일 준비한 음식을 저희가 먹은 건데 그것도 도둑질이 되는 거냐며 진짜 도둑은 음식 준비한 저희한테는 맛도 못 보게 하신 시어머니가 아니겠냐고 한마디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보고 뭘 잘했다고 말대꾸를 하느냐며 더더욱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원성이 높아지고 안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으니 우리 동서는 그 상황에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고기를 한 점 구워서 쌈 하나를 싸서 제 입에 쏙 넣어주더라고요. 겁이 나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시어머니도 열받게 한다고 제 입에 고기를 넣어주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화가 잔뜩 나 있었는데 하마터면 화가 풀어질 뻔했어요. 동서가 제 입에 넣어준 쌈을 씹으면서 일부러 밥풀이 다 튀도록 시어머니 앞에다 대고 저도 우리 집에서는 귀하게 자랐고 며느리들도 사람이라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차려진 음식만 먹는 아들들만 귀한 게 아니라고 시어머니보다 더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께서 고생하시면서 시집살이 하신 건 다 안다고. 그런데 그렇게 지내셨으면 며느리들한테 더 귀하게 대접해 주셔야지 그동안 고생하신 거 보상받으시는 걸 아는 걸 아셔야 한다고. 그래야지 며느리들한테도 대접받고 인정받으시는 거 아니겠냐고 했더니 제 말에 시어머니는 반박할 여지가 없었는지 우물쭈물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상황을 지켜만 보던 그 집 아들들도 나서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가 너무했다고 하면서 뿔남 와이프들 편드는데 여념이 없더라고요. 그 상황에 저는 남자들한테도 한마디 했죠. 남자들도 다 똑같다고. 그동안 자기 와이프들이 그 꼴을 당하고 있는 걸 봤으면 애초에 처음부터 남편들이 나서서 이런 취급 못 받게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와서 시어머니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말라고. 남자들도 다 똑같이 나쁜 사람들이고 잘한 것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동안 아무 말씀 없으셨던 시아버지께서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시어머니 대신에 저희한테 먼저 사과를 하시더군요. 미안하다고 다 우리가 나쁜 건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시며 앞으로는 며느리라고 차별받지 않게 우리가 먼저 노력할 테니 이제 그만 양쪽 다 와플라고 가족들 모이는 명절에 이게 무슨 소란이냐고 하시면서 상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먼저 식사가 끝난 밥상에 추가로 저희가 고기를 구워 먹은 것들까지 남자들한테 뒷정리시키고 며느리들끼리는 밖에 나가서 맥주 한 잔씩 하고 왔습니다. 형님도 동서도 저보고 대단하다고 아주 속이 후련하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항상 당하기만 해서 몇 년 동안 아주 속이 썩어갔는데 이렇게 한 방 지르고 나니 막혀있던 속이 한 번에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지금껏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다는 게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다음 가족 행사 때까지 시어머니가 정말 바뀌셨는지는 아직 알 길은 없지만 이번 기회로 시어머니도 며느리들도 당연히 사람 대접을 받아야 하고 화도 낼 줄 안다는 걸 배우셨을 테니 다음에는 다른 걸로 못 살게 구실지언정 적어도 며느리들 밥 먹는 것 가지고 치사하게 굴지 않으실 테지요. 저처럼 쌓아놓고 폭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만약에 아직도 단 한 번도 이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청취자님들이 계시다면 한 번 터지기 전에 대화로 풀어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요. 애초에 제가 처음부터 시어머니와 대화로 풀어나갔다면 이번 일처럼 시어머니 면전에다 대고 체면 구기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는 후회가 들기는 하는데
이제라도 저도 사람 대접받으며 시집에 드나들 수 있게 되었으니 그걸로라도 위안을 삼고 앞으로 있을 좋은 날들만 바라보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던 31살 여자입니다. 정말 너무 속상하고 힘이 드네요. 제가 대학생이 될 무렵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급작스러운 사고이기는 했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도 2채나 있었고 미리 준비해두신 보험 덕분에 아버지가 없어도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온 가족이 아버지를 먼저 보냈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다들 많이 힘들어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냐며 이내 곧 털어내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저도 제 남동생도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때 상황이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가 힘들어한다면 제일 힘들어할 사람은 우리 어머니라는 생각에 같이 힘들게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고 저도 대학을 졸업해 취직을 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나이 차이가 있던 남동생의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오며 가며 저도 마주치게 되었고 남동생의 과외 선생님이다 보니 남동생과도 사이가 좋아서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을 한다면 남편이 제 남동생하고 사이가 좋게 지냈으면 했거든요. 스드메를 알아보면서 제가 드레스 피팅을 하던 날에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제가 이렇게 예쁜 모습을 저희 아버지가 봤었어야 했다고 하시며 슬퍼하셨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와중에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친구들하고 놀러 나가셨던 우리 어머니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게 되었고 그걸로 입원해 계시다가 결국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난데없이 저와 제 남동생은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얼마 안 있어 올릴 제 결혼식을 엄청 기대하셨는데 아버지가 제 드레스 입은 모습을 못 보는 게 아쉽다고 하시던 어머니마저 떠나보내게 되니 모든 게 허무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무슨 생각으로 앉아있나 싶더라고요. 한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와중에 제 남동생이 저한테 제 전화기를 건넸어요. 시어머니 되실 분의 전화라고. 제 전화기가 아까 전부터 계속 울렸다고 말하면서 전화기를 제 눈앞으로 들이밀더라고요. 경황은 없었지만 이제 내 가족이 되실 분이니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전화기를 붙잡고 전화를 받았지요. 시어머니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셨고 저도 감사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를 걱정해서 위로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시더라고요. 장례가 끝나는 날이 언제냐고 물으시더니 알아보던 혼수는 어찌 되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결혼이 일륜지대사라지만 집안에 초상이 났는데 직접 찾아오시지는 못할 망정 혼수 준비하던 게 어떻게 돼가냐고 확인하시는 전화라니요. 어이가 없었지만 그 질문에 화를 내거나 대답도 할 틈도 없었습니다. 저도 경황이 너무 없었거든요. 나중에 전화드리겠다 말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동생과 둘이서 어머니의 상을 치러내야 했고 이제 저는 결혼을 한다지만 부모님 2분 다 보내고 저 혼자 남은 이 기분을 어찌 감추고 살아야 하나 싶어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대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남동생을 보니 한숨이 푹푹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엄마를 보낼 때에는 울다가 숨이 넘어가 실신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온 가족이 같이 살던 집에 돌아오니 집안 곳곳이 전부 어머니의 흔적들로 가득했어요. 울다가 울음을 그쳤다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몇 시간을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참 집안을 정리하면서 울다 지쳐 새벽이 다 되어서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밖에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 알람을 켜기 위해 핸드폰을 들었는데 제 전화기에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더라고요. 모두 시어머니 되실 분의 전화였습니다. 상을 치르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을 텐데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이렇게 안달나게 전화를 주신 걸까 싶어서 날이 밝으면 전화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알람을 7시에 맞추어 놓았는데 6시부터 제 전화기가 울리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를 주신 거면 무슨 큰일이 나도 낫겠다 싶어 저도 화들짝 놀라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는지 조심히 물어봤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인지 자가인지 물어보시더군요. 자가라고 대답을 드렸더니 그렇냐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아파트가 몇 평인지 물어보셨어요. 32평형이라고 대답을 드리니 이번에는 그 집을 누가 상속받게 돼 있냐고 물으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었지만 속이 뻔히 보이는 질문에 저도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한 게 아니라지만 사돈이 될 저희 어머니의 장례식인데 참석도 안 하고 첫날에 전화로 안부를 묻기는 하셨지만 저도 여러모로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몇 시간 자지 못한 상황에 거기다 대고 뭐라 할 기운도 없고 예비시모는 본인이 듣고 싶은 대답은 다 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아무튼 알겠다라고 대답하시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저녁이 되니 퇴근한 예비신랑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찾아온 거지요. 저를 찾아온 예비신랑에게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해서 뭐를 물어보셨는지 알고는 있느냐며 이 사실을 물어봤습니다. 예비신랑은 본인 어머니가 성격이 급하셔서 그런 거라며 얼버무리기 바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심히 저한테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랑 통화했으니 자기가 말 안 해도 알지 않냐면서 이 집은 제가 상속받게 된 걸 알고 있고 제 동생은 어머니가 동생 장가 갈 때를 대비해서 팔지 않고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를 가져가기로 한 사실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신혼집을 굳이 우리들이 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면서 상속세와 혼수를 신랑 쪽에서 해올 테니 우리는 그냥 이 집에 신혼살림을 차리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상속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전날 제가 통화가 안 돼서 예비신랑이 제 동생한테 전화해서 다 물어봐서 이미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경황이 없는 가운데 매형될 제 남자친구가 하는 말에 그 상황에서도 상속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일일이 다 설명해준 모양입니다. 정말 참기 힘들었고 쏟아져 나오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네가 인간이 맞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 될 사람 그리고 며느리 될 사람이 어머니를 잃었는데 그것도 몇 달 지난 게 아니고 바로 어제 보내드렸는데 그 와중에도 신혼집 구하는데 돈 몇 푼 아끼려고 이러고 있는 게 말이나 되냐며 소리를 질렀죠. 우리 엄마 입원해 계신 동안 병문안도 한 번 안 왔으면서 고작 생각한다는 게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신혼집이 저절로 마련될 거라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솔직히 장례 치르는 중에도 너네 엄마가 미친 듯이 전화하면서 아파트 평수를 물어보고 자가인지 전세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전화질에 시어머니들 분에 인성에 실망감이 가득했는데 그 와중에 너는 나보다 더 어린 내 동생한테 전화해서 상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본다는 사실이 소름이 돋는다고 했어요. 사돈 되실 분이 자꾸 하셨는데도 너네 엄마는 코빼기도 안 비치던 것도 이해가 가질 않았는데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너가 하는 행동을 보니 미래가 안 봐도 뻔하다고 그냥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소리쳤어요. 예비신랑은 어이가 없게도 그래서 그런 거였냐며 자신이 뱉은 말에 사과도 하지 않고 내일 다시 전화하겠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집에 가서 지네 엄마한테 방금 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바쳤나 봅니다. 오밤중이 돼서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불이 나듯 오더라고요. 일부러 안 받고 있었는데 전화기가 꺼질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오는 전화에 본인들이 한 행동을 뉘우치고 이제 진정사과를 하려나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사과는커녕 저한테 거래를 하자는 식으로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집이 생겼으니 상속세랑 혼수를 자기들이 해온다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돈을 더 보태줄 테니 집을 팔아서 현금화를 시키라고 제안을 하더군요. 저희 집을 판 돈과 자기들이 주는 돈을 합해서 더 큰 집을 구해주겠다고요. 예비신랑이 더 큰 집을 구해주겠다고 하는 말을 빼먹었다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설명을 하는데 제 눈에는 그 두 사람이 인두겁을 쓴 하찮은 미물로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다를 게 뭔지 본인들이 진짜 잘못한 게 무엇인지는 끝까지 알지도 못하고 뚫린 입이라고 더 큰 집에 살게 될 테니 저한테 이득이라는 식으로 고집 좀 그만 부리라고 말하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더 안 봐도 알겠더라고요. 상속받으면서 생길 세금이 앞으로 우리 결혼하고 나서 절약하게 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한들 그 집구석에서 제가 받을 대우가 눈에 안 봐도 뻔했어요. 게다가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니 제가 시댁에 매여 살 거라고 생각하신 건지 저를 아주 만만히도 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지네 가족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돈, 그리고 그 다음이 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더 할 말이 없다고 해도 자꾸만 다시 생각해보라고 강요하는 말에 저는 그렇다면 내일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날 친척들을 전부 다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만나기로 1시간보다 일찍 친척들을 소집을 했고 신발을 숨기고 전부 방에 들어가서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친척들은 설마 사람들이 그러겠냐고 제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로 마음의 상처가 커서 결혼을 뒤집으려고 하는 건가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윽고 두 사람이 도착을 했지요. 제 말을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직접 들어보면 알 거라고 말하고 그냥 방 안에 있으면서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듣기만 하라고 말하고 저 혼자 거실에 나와서 두 사람을 맞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역시 저에게 사과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머니가 남겨준 집을 가지고 결혼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저에게 사탕발림을 하러 온 것이었어요. 저는 두 사람의 행동이 너무했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쉽게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들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제가 손해볼 것도 없는데 뭐가 문제냐고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하는 말이 이제 저는 고아나 마찬가지고 혼주석을 비워둔 채로 결혼식을 올린다는 사실이 아주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워 죽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저를 며느리로서 받아주려고 하니 오히려 제가 시댁의 고마움을 느껴서 알아서 먼저 그 제안에 따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화를 할 필요조차 없는데 벌써부터 시어머니를 오며가며 하게 만든다고 쓴소리를 하게 만들며 예단은 필요가 없으니 그걸로 부조금을 한 셈치고 이제 그만 고집 꺾고 이 집을 팔아 더 큰 집을 구하든 엄마가 살던 집을 포기하기 싫으면 그냥 이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든 알아서 하라며 저에게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방 안에서 저희 친척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특히 저와 결혼할 예비신랑을 특히 더 마음에 들어하던 삼촌과 그를 친형처럼 따르던 제 동생의 표정은 실망감에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사람들이 몰려 나오니 두 사람은 당황해서 아까까지 신나게 떠들던 그 입을 꿈쩍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끝까지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결혼할 상대, 며느리 될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하는 게 사람이 맞냐면서 사회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와야겠다고 몰아갔습니다. 세상천지에 사돈상 치르는데 재산이 어찌 되었냐고 묻는 사람이 어딨겠냐며 공감 능력도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아는 집안에는 이제는 제가 시집을 가겠다고 우겨도 보낼 생각이 없다며 두 사람 보고 이제 제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앞으로 제 앞에 다시 한번 나타난다면 그땐 재미없을 줄 알라며 한 소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고 그 뒤로도 정말 후환이 무서운지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잠시나마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을까 기대한 제가 정말 바보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낌새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테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집구석에 시집가지 말라는 엄마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라지만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고작 이런 걸로 어머니와 바꿔야 했냐는 생각이 들며 처음부터 눈치채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네요. 가끔씩 동생한테 연락을 시도해본다고 하는데 동생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연락을 받고 있지는 않다고 하네요. 전화를 받아서 욕짓거리라도 한다발 해주고 싶지만 그동안의 정이 있으니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 집구석하고 두 번 다시 엮이지 않고 저도 이 아픔을 털어내고 새 출발을 하는 게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하루빨리 마음 추스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5월의 신부가 될 뻔했던 결혼을 앞두고 있던 여자입니다. 결혼 준비 앞두고 시월드는 없을 것 같이 잘해주던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신랑의 변해버린 모습에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는 올해 30살이고 전문대를 졸업하긴 했지만 한 분야에서 스물셋부터 일해오며 경력과 능력 인정받으며 회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꼭 결혼 자금으로 써야겠다 하고 모아둔 돈은 아니지만 처음 일 시작하면서 열심히 모아오니 저금으로 8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저금하면서도 집에 손 벌린 적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제가 번 돈으로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저와 결혼할 뻔했던 예비신랑, 이제는 예비신랑이 아니네요. 아무튼 그 사람은 저보다 2살이 많았고 나름 좋은 학교로 유명한 4년제 대학 나와서 중견기업에 취직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 준비가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결혼 이야기 오고 가기 시작하면서 저는 준비할 게 없는데 오빠는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오빠는 항상 자기도 준비 다 되어 있다고 걱정 말라고 자신 있게 말해왔지만 정작 프로포즈에 응하고 나서 얼마 모았는지 오픈하는 자리에서 저에게 보여준 건 잔고 3천짜리 계좌 하나였습니다. 32살에 3천만 원. 물론 이 돈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군대 대학교 졸업부터 취직 준비까지 저보다 사회생활 시작한 게 늦는 것도 이해하고 대학교 나오면서 학자금 대출이 있었을 수도 있고 스펙이다 뭐다 좋은 회사 들어가려 늦게까지 더 공부했던 부분도 있을 테니 지금 모아놓은 돈 얼마보다 앞으로 둘이 할 일이 아껴가며 모으면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 기죽을까봐 제가 모은 돈이 더 많다는 것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 티 하나도 안 내고 배려해줬습니다. 상견례 할 때도 분위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결혼식은 서로 간소하게 하자고 하시며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니 부모님들은 뒤에서 믿어주고 간섭하지 말고 응원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고 예비시댁 쪽에서 먼저 말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 말이 맞다고 하시면서
상견례도 별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결혼 준비는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진행되는가 싶더니 요즘 같은 전세대란에 둘이 모은 돈으로는 혼수며 집이며 아무리 열심히 알아봐도 답도 안 나오고 힘만 들더라고요. 결국 양가 부모님들께 손 벌리지 않기로 한 결혼식이었지만 전세집 구하는 것만이라도 조금 도와주십사 해서 각자 집에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저에 비해서 그 사람이 모은 돈이 터무니없이 적었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벽 앞에 부딪히니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는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사실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다는 말에도 그다지 화를 내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었으면 진작에 물어보지 않았느냐며 그러면 진작에 같이 고민해보지 않았겠느냐고 저를 나무라셨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는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 말고 다른 동의 평수가 조금 작은 아파트 한 채가 더 있으세요. 전세를 주고 있던 아파트였는데 저희 결혼할 때 맞춰서 그 집을 비워줄 테니 일단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돈을 더 모아. 그 후에 이사를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선뜻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에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집은 저희 오빠가 결혼할 때 주시려고 하던 아파트였거든요. 오빠도 결혼하려면 그 집이 있어야 결혼 준비할 때 면이라도 설 텐데 오빠도 당장 결혼할 생각도 없다고 하니 그때까지라도 저희 보고 몇 년 동안 그 집에서 살면서 돈을 모으라고 하네요. 그 말에 염치 없는 건 둘째치고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건가 싶어 한시름 놓게 되었으니까요. 그 기쁜 소식을 그 사람에게 곧바로 전화로 전해주려고 하다가 그 사람도 예비시댁에 물어보기로 한 게 있으니 다음날 만나서 이야기해보기로 하고 연락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그 사람을 만나 물어봤어요. 오빠 쪽 부모님은 따로 무슨 말씀 없으셨냐고요. 그 사람은 조금 쭈뼛대면서 왜 이제 와서 그러냐는 말을 들었다며 시댁 쪽에서는 더 도와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하네요. 제가 모은 돈도 더 많은 상황에 저희 부모님께서 집 문제까지 어느 정도 해결해 주신 상황인데 단돈 1,000만 원 정도라도 도와주실 걸 기대했어서 그런지 기분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손 안 벌리고 결혼하기로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니 그저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 사람한테 저희 부모님께서 지금 전세 주고 있는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신다는 말을 했더니 그 사람도 이 입이 귀에 걸려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집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언젠가부터 그 사람 입에서 저희가 살게 될 아파트 시세라든지 생략하기로 했던 예단이니 뭐니 그런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되묻는 저희 말에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식으로 말끝을 흐려서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그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둘 걸 그랬네요. 어느 날 저한테 예비시모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 예비시모 목소리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급한 일인지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오라는 말에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 집에 저희 집과는 완전 반대 방향이어서 1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지하철을 타고 갔어야 했어요. 시댁에 도착했는데 저를 반겨주시는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으로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대뜸 저한테 앉아라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그냥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실 것 하나 안 내주시고 저한테 하시는 말을 들으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대뜸 집을 사돈 쪽에서 해주신다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집을 해주시는 건 아니었지만 오빠가 결혼할 때까지 그 집에서 저희가 살게 된 거였으니 맞다고 내라고 대답했어요. 제 대답을 듣고 저에게 이어서 하시는 말이 결혼하면 원래 시댁 쪽으로 와서 살아야 되는 건데 이야기 들어보니 사돈어른 살고 계시는 같은 아파트라며?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무슨 뜻으로 하신 말인가 저는 그때 알지 못했으니 예비시모 말씀에 또 맞다고 대답했고요. 그랬더니 예비시모가 저한테 한다는 말이 자기가 그 아파트 시세를 알아봤더니 얼마 정도더라. 그러니 그 집을 정리해서 이쪽으로 집을 구하고 남는 돈으로 혼수 같은 걸 채우는 게 좋겠으니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군요. 쓰다 보니 예비시모라고 쓰기도 싫으네요. 아무튼 그 사람의 엄마가 저한테 하는 말에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 집은 저희 부모님이 오빠 결혼할 때 주기로 한 집이고 저희는 지금 상황에 집 구하는 게 여의치 않으니 집을 구할 때까지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거라고. 그러니 그 집을 팔아서 새 집을 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집을 주는 것도 아니네? 라고 하시면서 아주 부모가 딸을 끼고 살려고 별수를 다 쓴다고 하시네요. 집을 해결해주신 저희 부모님께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우리 아들을 대릴 사위로 데려가려는 거냐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열이 받아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 엄마가 하는 소리 더 듣고 싶지 않아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 뒤에다 대고 어른이 말하는데 저 싸가지 좀 보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솔직히 너무 열받아서 뭐라고 했는지 귀에 다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집에 오자마자 부모님께 나 결혼 안 할 거라고 말을 했더니 그래? 그럼 하지 마 라고 대답하시며 이유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별일도 아닌 것처럼 알겠다고 하시는 반응에 조금 의아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씩씩대고 있으니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말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된 거겠냐고 전 궁금하면 너네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제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우리한테 집을 주기로 하신 거 아니었냐고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거냐면서 그 집이 저희 게 아니었다는 사실에 자기한테 거짓말을 한 거냐고 어쩌고 저쩌고 별 쓸데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제가 이딴 놈하고 결혼 생각을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다음날에 플래너한테 전화해서 전부 다 취소하라고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나중에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네 엄마가 저를 불러서 그 헛소리를 짓거린 그날 저희 엄마와 통화를 했다고 하네요.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시다가 그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집 시세를 물어보시고 나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찰나에 예단 목록을 보내드릴 테니 확인을 하라고 했다네요. 상견례할 때 간소하게 하기로 해서 그 사람이랑 저랑 낄 커플링 하나 말고는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는데 말이죠. 아무튼 엄마도 간소히 하기로 했다는 말을 기억하셔서 그냥 옷이나 한 벌씩 해달라 하실 건가 싶어서 그 사람네 엄마가 보내준 예단 목록을 확인해봤는데 글쎄 거기에 적힌 건 별 5개짜리 돌침대랑 요즘 새로 나온 김치냉장고, 시댁 친척들한테 돌릴 이불옷 세트랑 명품백이 적혀 있었다네요. 다른 건 둘째 치더라도 명품백은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결혼 전에 연애하면서 그 사람 엄마를 몇 번이나 만나본 자리에서도 명품백 같은 건 가져나온 적 한 번도 없었고 관심도 없어 보였는데 정확하게 브랜드랑 모델 이름에 색상까지 적혀있는 꼬라지를 보니 그 사람한테 결혼한 누나가 한 명 있다는 게 문득 생각이 나더군요. 결혼 준비하면서 한 번 만나본 게 전부인데 그 명품백이 누구한테 갈 건지는 안 봐도 뻔한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그 상황에서 이 사실을 저한테 말하면 제가 결혼 안 하겠다 소리할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셨던 거고 그날 그 사람 엄마 만나고 제가 결혼 안 한다고 한 날에 그 집에서 집 이야기가 아니라 엄마가 받은 예단 목록 이야기를 듣고 제가 결혼 안 한다고 한 건 줄 알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엄마랑 이 말 저 말 나누던 끝에 그 사람 쪽에서 집을 팔아서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구하란 말을 했다고 했더니 엄마도 그 집 사람들 아주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면서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딱 잘라 말하셨어요. 청첩장 돌리기 전에 파혼하게 돼서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분이 풀리지가 않네요. 어떻게 한 방 먹여줄 방법이 없을까요? 후기입니다. 사연 보내드리고 바로 며칠 뒤에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한 번만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2번 다시 상종할 생각 없었는데 자꾸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는 말에 무슨 소리 하려는가 한번 드러나 보려고 약속을 잡았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 오빠한테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약속한 장소에 나가니 카페 통유리 너머로 그 사람하고 누군가 한 명이 더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자리에 지네 엄마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뭔 생각으로 지네 엄마까지 데려왔나 싶어서 그 자리에서 카페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로 혼자 올 것이지 왜 엄마랑 같이 나왔냐고 하니까 그 사람 엄마가 저한테 사과를 하러 왔다고 하네요. 자기가 엄마한테 쓴소리하고 아들 혼사길 막을 셈이냐고 단단히 한마디 했다고 지네 엄마가 진짜 저한테 사과하러 같이 나오신 거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도 저는 볼일 없다고 그냥 갈 거라고 쏘아붙였어요. 그 사람이 유리창 밖으로 저를 봤는지 그 길로 손살같이 튀어나와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용서해달라고 비는데 또 그렇게 비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제가 왜 그랬나 싶네요. 그렇게까지 비는 모습을 보니 여태 만나온 정 때문에 그랬나? 마음이 좀 흔들렸나 봐요. 결국 그 사람하고 같이 카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 엄마를 보니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서 인사도 안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예비 시모가 그 사람 보고 자리 좀 비켜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싫다고 그냥 자기 있는 데서 말하라 하는데도 너 있으면 사과 안 할 거라고 막무가내로 우기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 보는 앞에서 며느리 될 여자한테 사과하려니 자존심이 상하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리 비우자마자 시모가 입을 여는데 왜 결혼을 안 한다는 거냐고 말하며 제가 뭐가 잘나서 늙은 사람 여기까지 오게 만드냐고 집 해온다고 지금 유세 부리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집 때문에 우리 아들 그 집에서 당할 대우 생각해보면 제가 집 같은 거 해올 필요 없으니 시댁집 들어와서 살고 시모가 저희 엄마한테 보내준 예단에다가 시댁 혼수를 다 해오라고 하더라고요. 카페 들어오는 내내 그래도 어른인데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해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생각해뒀던 멘트 하나 생각나지를 않고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남자친구 사과에 마음이 흔들렸던 제가 다 바보 같더라고요. 지금 뭔가 착각하신 모양인데 이 자리채가 다시 잘해보겠다고 나온 것도 아니고 거지 같은 집구석하고 더 이상 얽히기 싫어서 확실히 하려고 나온 자리예요. 꼴의 아침 드라마는 챙겨봤는지 거지 같은 집구석이라는 말에 시모 얼굴이 벌개져서는 마시고 있던 커피를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저도 아끼는 옷에 커피까지 뒤집었으니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졌어요. 내 돈 주고 결혼해서 종으로 들어갈 일 있냐고. 좋은 대학 나오고 중견기업 다닌다고 아들이 무슨 장원급제라도 하신 줄 착각하시나 본데. 아줌마네 아들 정도 되는 사람 밖에 널리고 지천에 깔렸다고. 여자 쪽에서 이만큼 해주면 고맙다고 하고 아들 앞길 행복하기를 바라야지. 그 와중에도 그 집 거지 같은 가구며 가정까지 바꿔가면서 시댁 식모살이 시킬 생각을 하신다니?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냐고. 그 집구석에 앞으로 시집갈 여자 생각을 하면 가만히 있다가도 목이 막혀서 물도 안 넘어간다고. 너네끼리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멀리서 지켜보던 그 사람도 제가 커피 뒤집어 쓰는 걸 보고 지네 엄마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며 쫓아 뛰어왔는데,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저희 오빠가 들어와서 그놈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한 번만 더 제 눈앞에 띄는 날만 생기면 재미없을 줄 알라고 한마디 하고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솔직히 그 상황에 너무 흥분해서 시모한테 무슨 이야기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할 말은 대충 다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게,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딱 시모가 커피 저한테 집어던지는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시모 뒷목 잡을 때까지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거지근성 시댁하고 확실하게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혼녀 되는 것보다는 그 전에 파혼한 게 참 다행이다 싶어요. 청첩장 돌리기 전에 이렇게 된 거 진짜 제가 열심히 살아와서 하늘이 도와준 건가 싶습니다. 긴 사연에다가 고구마가 10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정신 건강하고 제대로 된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리고 살고 싶네요. 그러면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막 첫돌진한 아이가 있는 초보주부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성질 급하게 나온 아이 때문에 신혼 초부터 당초 세워뒀던 계획하고 계속 어긋나고 있네요. 신랑이 다니는 회사에서 결혼 전에 서울지사로 발령난다는 이야기가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없는 돈 끌어모아 신혼집은 서울에 구해놨는데 무슨 일인지 아직도 강간무 소식이라 단 하루도 제 집에서 지내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아직 신랑은 다니던 회사를 그대로 다니고 있어요. 요즘 같은 시국에 서울에 새 직장 잡기도 힘들 것 같아서 그건 포기했어요. 지금은 20평짜리 방 2개 딸린 집에서 월세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신랑한테는 언제쯤 발령나는 게 확정이 나는 거냐고, 기약이 없는 거면 차라리 서울에 구해놓은 신혼집을 전세로 돌리고 여기에 전셋집으로 하나 구하자고 했지만 신랑은 곧 서울로 가게 될 거라면서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데 기약 없이 매달 월세로 버리는 돈이 아주 아까워 죽겠네요. 저도 결혼 전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서 남편과는 아이가 5살 정도가 될 때까지는 제가 전업주부를 하면서 아이 케어를 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였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월급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수요가 많은 편이라 일할 곳 구하는 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어린이집 다닐 정도가 되면 저도 복직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쥐꼬리만한 월급이기는 하지만 남편보다는 제가 벌이가 약간 더 좋았어요. 하지만 아빠 손에 크는 것보다 제가 직접 키우는 게 좋겠다 싶었고, 남편도 서울지사로 발령이 나면 월급이 조금 오를 테고 저는 직장을 구하기도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직장을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만 시가나 친정이 지금 사는 곳에서 거리가 있는 편이라서 아이 돌봐줄 사람도 없고 사람을 쓰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서 내린 결정입니다. 지금 사는 곳 근처에는 신우네가 살고 있어요. 가까이 살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신우잖아요. 아무리 남편의 여동생이라고 한들 저와는 사실 평생남이나 다름없었으니 그냥 대면대면한 사이였어요. 신우네랑은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말이죠. 원수지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고 신우도 결혼을 한 상태라 두 부부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같이 만나서 식사 정도는 하고 근황 이야기 정도는 주고받는 그런 사이입니다. 신우는 당시 출산을 4개월 앞두고 있었고 직장을 계속 다니며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날도 넷이서 같이 만나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대화를 나누다가 신우의 산후조리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정하기는 했지만 저는 아직 직장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된 사실에 미련이 조금 남아있었거든요. 지금 살아온 인생의 반을 넘게 공부해서 들어간 회사인데 사실 5년 뒤에 복직이 생각처럼 쉬울까 하는 걱정도 있고 결국 이렇게 전업주부의 삶을 살게 되는가 싶어서
그 누구에게도 내색은 안 했지만 속이 조금 상했거든요. 신우도 저와 같은 입장일 테니 그냥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정말 걱정해주는 마음으로 물어본 말이었어요. 산후조리원 다닐 거고 3개월 육아휴직을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대번에 아이는 어쩌고 복직할 생각을 하냐고 물어봤지요.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코딱지만한 회사 다니면서 신우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건지 자기애가 강한 건지 그 회사는 자기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육아휴직이 끝나면 바로 복직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는 어쩌고 복직이냐고 물어봤더니 마치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대답하더군요. 언니,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애 보는 김에 우리 애도 봐줄 수 있어요? 라고요. 그런 걸 물어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농담이겠거니 싶어서 우리 애 보는 데만도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라고 농담하지 말라며 손사래를 쳤더니 저한테 잘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지네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아이한테 동생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니 같이 키우면 아이한테 책임감도 생기고 정서적으로 좋지 않겠냐고 말하길래 이제 첫돌박진한 애한테 무슨 책임감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애는 봐줄 생각 없다고 딱 잘라 대답했죠. 그 와중에 신랑은 아무 말도 없이 빈밥그릇을 긁어가면서 밥 먹는 척을 하고 있길래 테이블 아래로 다리를 툭 쳐가지고 같이 편 좀 들어달라는 식으로 신호를 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척 탄창만 피고 있었어요. 신우 남편도 그렇고 우리 신랑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이미 저 빼놓고 셋이서 벌써 이야기를 끝낸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는 우리 신랑과는 다르게 신우 남편이 난데없이 신우 편을 들면서 3개월이면 100일도 안 지난 아이인데 어떻게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겠어요? 하면서 거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서방님, 저는 어떻게 믿고 100일도 안 지난 아이를 맡기세요? 라고 되물었더니 저는 가족이라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분 좋으라는 식으로 입에 발린 칭찬을 하면서 저를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언니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 언니같이 배운 여자가 아이를 돌봐주면 아이 정서에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하듯이 자꾸 강요를 하길래 돈 줄 것도 아니면서 자꾸 무리한 부탁을 하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제 말에는 두 사람이 동시에 가족끼리 무슨 돈이냐며 펄쩍 뛰더라고요. 그래서 애는 공짜로 키우냐고 분이며 기적이며 돈 들어갈 게 투성인데 무슨 부탁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에 잠깐 둘이서 아무 말도 없다가 신우가 그러면 양육수당 한 달에 20만 원 들어온다며 그거 전부 드리면 되겠네요 하면서 잘됐다고 결론 났다는 식으로 기뻐하더라고요. 제 의사는 생각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아나무인으로 나오는 모습에 저도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돈 20만 원이 아쉬워서 돈 이야기를 꺼낸 것 같냐고. 아무리 가족끼리라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신은혜도 그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냐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돈 달래서 돈도 드리는데 왜 싫은 거냐고 하면서 어린이집에 아이 맡겼다가 잘못되면 어떡할 거냐면서 혹시나 잘못되면 저보고 책임질 거냐고 뭐라뭐라 하더라고요. 창과 방패도 아니고 이대로 가다간 하루가 지나도 대화가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이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고 자리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했는데도 화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 몹시 심기가 불편해 보이는 제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신랑이 눈에 거슬려서 불러세워 물어봤어요. 나 모르게 벌써 너네들끼리 얘기 끝내놓은 거지? 하고 신랑을 슬쩍 떠봤지요. 우물쭈물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는 신랑의 모습을 보니 그날 오고 간 대화가 제 생각대로 셋이서 벌써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걸 왜 네 맘대로 정하냐고 따따따 잔소리를 하고 있으니 신랑이 듣기만 하다가 저한테 짜증을 확 내더군요. 어차피 제가 집에서 애 보는 거 말고 하는 일도 없다는 식으로 짜증을 내더니 딴 사람도 아니고 자기 여동생이라고 이참에 제가 애를 봐주면 저랑 신은혜랑도 사이가 돈독해질 거고 거기에 더불어 돈까지 준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냐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나오면 매제랑지 여동생 앞에서 자기 체면은 뭐가 되냐고 하면서요. 제가 신은혜 애만 봐주면 신우는 복직해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우리는 신우가 주는 돈 받으면 월세로 나가는 돈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살림에 보탬도 되고 얼마나 좋냐고. 저 하나만 오케이 하면 모두가 평화로워지는 건데 일을 뭐 그렇게 어렵게 만드냐고 하더라고요. 화를 내야 할 사람은 저고 그 자리에서 제 편을 들어줬어야 할 신랑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 서운한 마음보다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신랑한테는 앞으로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말하고 저는 아이방에서 이불 깔아놓고 자면서 며칠 동안 신랑하고는 말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 이젠 시어머니까지 가세하더군요. 평소에도 우리 딸 하시는 분들이니 예상한 대로 시어머니까지 저한테 신은혜 애 봐주는 게 뭐가 그리 문제냐는 식으로 한마디를 하시더군요. 이제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시어머니까지 가세한 그 시점에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친정엄마한테 이 사실을 말하고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비어있는 서울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당연히 집에서는 아이랑 제가 짐 싸들고 없어졌으니 한바탕 난리가 났죠. 남편이 어디냐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는 거 전부 싹 다 무시했습니다. 그러고 있으니 조금 있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 격양된 목소리로 다짜고짜 저한테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가족끼리 힘든 부탁 한 것도 아니고 듣자하니 우리 딸이 돈까지 주기로 했다던데? 너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부득불리를 키워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냐고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통화를 듣고 계시던 친정엄마가 전화기를 뺏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집안끼리의 문제니 엄마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먼저 양해를 구하셨어요. 우리 딸이 사돈댁 핏줄 돌봐주는 보모로 보는 게 아닌 이상 신혼에 애 키우라는 말은 나올 수 없는 말이라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보모는 돈이라도 받지 어디서 지금 우리 집 귀한 딸을 종년 취급하냐고. 박서방도 지 자식 하루 종일 보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시어머니한테는 자식 키워보신 분들이 어찌 그런 말을 그리 쉽게 하냐고 말을 계속 이어가셨어요.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말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결국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남편에게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연히 사과하려고 전화한 줄 알았죠. 그런데 신랑은 저에게 장모님까지 끌어들여서 일을 왜 이렇게 키우냐고. 신혼에 애 보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넷이서 다시 조율해보자면서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엄마가 전화기를 뺏어서 한마디를 하시려고 하시기에 남편한테는 제가 말하겠다고 하고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사실 아직 회사는 구하지 못했지만 신랑에게 이미 저는 회사를 구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월급도 원래 제가 받던 것보다 조금 더 불려서요. 이제부터 서울 신혼집에서 우리 엄마랑 같이 살면서 엄마가 아이 봐줄 거고 저는 복직할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너도 서울로 발령 나기 전까지는 이 집에 얼씬도 할 생각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우리 엄마도 쉬는 날 하루쯤은 있어야 되니까 주말 동안에는 하루에 5만 원씩 쳐줄 테니 신우한테 말해서 우리 집 와서 애나 보라고요. 쥐꼬리만한 월급 때문에 갓난애기 남한테 맡겨놓고 복직을 해야 하니 어차피 애 보는 거 용돈도 벌고 그 편이 신우한테도 훨씬 좋지 않겠냐고요. 전화기 넘어 신랑은 저에게 화를 내고 싶은 듯 보였지만 친정엄마가 옆에 떡하니 계시니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씩씩대고만 있는데 그 꼴을 보니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러고부터 한 달이 지나서 지금이에요. 쉽다고 생각했던 복직은 생각보다 어려워서 아직 직장을 구한 상태는 아니지만 신랑 쪽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쳐도 한 달이 넘어가는 이 상황에 신랑도 시모도 따로 저에게 연락도 없는 데다가 서울 신혼집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다는 점이 너무 실망스럽네요. 엄마는 집 문제는 빚을 내든지 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혼까지도 생각해보는 게 어떠냐고 말하시고 있어요. 돈이야 제가 벌 능력이 되니 두 분이서 아예 이 집에서 같이 살면서 도와주신다고요. 아빠 없이 자랄 우리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엄마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신혼에는 궁금하지도 않네요. 가끔은 제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건 제가 만든 상황이 아니고 지들이 자초한 일이니까요. 후기 보냅니다. 사연 보낸 지도 벌써 2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그간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의견 보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이혼까지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사정 봐줄 게 뭐 있냐고? 그냥 이혼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사실 아빠 없이 자랄 아이한테 제가 순간에 화를 이기지 못해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를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재 저는 새 직장을 구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한테 공헌한 만큼 돈을 더 주는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이 지금 벌고 있는 돈보다는 꽤 많은 돈 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제가 자리 잡으면 남편이 반성을 해서라도 신혼집으로 기어 들어올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혼집에 와 있는 3달 동안 남편은 정말 저한테 전화 한 통 없었고 이 집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이 신우 출산일이었어요. 신랑이 신우 태어난 아이 사진을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더라고요. 사진만 딸랑 보내놓고 가타부타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무슨 뜻으로 보낸 건지 뭘 의미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화만 잔뜩 나더라고요. 3개월 만에 짐 싸서 나간 와이프한테 한다는 연락이 싸움의 불씨나 마찬가지였던 그 아기의 사진을 보내주는 꼴이라니. 친정엄마도 더 이상 기다릴 게 뭐 있냐고 하시더군요. 결혼 당시에도 제가 모아놓은 돈이 더 많아서 신혼집 자체도 남편보다 제가 모아놓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긴 했어요. 서울 집값이 그 사이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라버려서
남편의 목만큼 갈라주는데도 허리가 휘어버리게 생겼더라고요.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이혼 통보를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가 봅니다. 의기양양하게 돈 아까워서 이혼을 못하겠냐며 으스대는 남편을 보니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정말로 고향집을 정리해가지고 오셔서는 그 돈을 저한테 주시더군요. 저 하나 때문에 평생 살아오신 고향집 정리하고 그 돈을 저한테 주시는데 정말 눈물이 다 나왔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이혼 서류 앞에다 던져줬고 제 마음 돌릴 생각 없으니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신우애가 그렇게 이쁘면 너가 키우라고, 나는 우리 부모님하고 내 아이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하니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혼비백산 하시더군요. 아이의 경우는 제 직장이 더 탄탄하고 교육 인프라가 더 잘 되어 있으니 변호사님 말로는 양육권은 저에게 있을 거라 하시더군요. 그 사실을 아시고는 얼마 전까지 저보고 하나 키우는 거 같이 키우면 어디가 덧나냐고 하시던 시어머니도 장손 뺏긴다는 생각에 제 눈치를 보면서 남편한테 빨리 사과하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것을 3개월이나 시간을 끌었다는 게 정말 스스로가 다 한심하네요. 좋은 의견 나눠주신 여러분들께 우선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우 애 키워주며 식모살이하는 결혼 생활보다 부모님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이혼녀가 되는 게 훨씬 낫겠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들한테 행복한 일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의견 나눠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